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 또 경제 증시 일정을 또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을 또 펼쳐야 될까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을지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자세하게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 사이 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이야기들로 저희가 채우고 싶은데 사실 경제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S공포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비관론이 또 우세한 느낌입니다. 시장 대응 전략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다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만 FOMC 9월달 FOMC 그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날, 21일 날 우리 시간은 22일 새벽 3시에 이제 그 발표가 이루어졌죠. 사실은 통상적인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미리 사실상 그 선반영이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들 그리고 발표 직후에는 그리고 발표 이후에는 다소간 좀 안도 랠리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은 좀 다른 그런 모습, 현상이 시장 내에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다. 오히려 FOMC에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세 번째로 단행을 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의 투자 심리는 더욱더 지금 공포의 분위기까지 휩싸여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미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장 그리고 금요일장 모두 하락하는 그리고 그 하락 폭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었던 평상시에 예상했었던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1%가 넘는 결국은 다우지수가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하고 지난 주말에 3만 포인트가 붕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그 금리 인상의 속도가 이제는 조금 인플레이션이 정점 통과를 했다라는 어떤 그 신호 이런 부분들과 함께 조금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최소한 연말까지는 그리고 점도표상에는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쪽으로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지금의 최소한 지금 현재의 속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경기 둔화가 아닌 경기 연착륙이 아닌 경기 침체 결국은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기되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이제는 3분기 기업 실적이 조만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경기 관련 업종군들, 그 업종군들의 기업 실적 전망치들이 생각보다는 조금은 더 하향 조정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 인상이 가장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경기 침체로까지는 안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좀 쇠퇴시키는, 조금 좀 더욱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미국 시장 마감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고스란히 알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미국 연준에서 이런 얘기에 연준에서 한 이야기,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 개선, 경기 상황은 그 이후에 보겠다. 그게 이번 파월 의장의
FOMC 이후 기자회견에 있어서 시장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핵심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여기서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이 부분은 뭐 일단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너무나 뭐 당연한 일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에서 0.2%로 무려 1.5%포인트나 하향 조정. 내년 같은 경우 조금 좀 하향 조정의 폭이 작고 그리고 2024년 역시 하향 조정의 폭이 적다. 올해 연말까지만 어떻게 해서든 버티면 내년에는 조금은 좀 우리가 이만큼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나아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때까지 연준에서 계속 그 고무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던 고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업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준이 발표한 실업률 전망치가 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을까? 이 부분은 금리 인상의 여파를 그들도 이제 최후의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 실업률의 상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 여진이 결국은 고용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고용은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고용의 그 다음 단계는 소비입니다. 고용이 되어야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회사에서 잘렸는데 소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어떻게 소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소비,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라는 부분. 고용이 둔화 내지는 침체가 되어지면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던 어떤 그 이야기들,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비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경제지표상에서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는 고용지표와 소비지표, 이 부분마저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둔화 양상, 둔화의 그림자가 씌워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이상용 한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미국의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미국의 어떤 그 지표가 상당 부분 바뀌었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최소한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25bp의 인상을 이때까지 계속 강조해 왔지만, 이제는 시장은 분명히 최소한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미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견뎌야 할 것,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말 1,423원, 어마어마합니다. 1,423원. 아마 오늘 환율 시장 만만치 않게 시작되지 않을까, 일단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빨리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최소한 저지선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일정 부분 제일 원초적인 금리라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아무리 시장 개입을 하더라도
막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삼고 악재가 악순환이 되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평상적인 수준이라면 환율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와 환산 주가가 그만큼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살 때가 됐어라고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직 환율이 저점이다라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아직 고점이다라고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우리 수출이 잘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원화가 약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확산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다라는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기에는 지금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환율 양면성마저도 작동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S공포,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 작동 경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용이하게 팔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그 부분은 좀 피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고성장 기술주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선택적인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선택적인 고성장 기술주는 모멘텀에 대한 접근이 아닌 안정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장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세 번째, 소비주의 행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구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재로, 이제는 먹고 살기에도 바쁘다. 이제는 조금 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비싼 가전제품이나 비싼 자동차를 사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당장 식료품과 주택 관련 이자, 이 부분 부담하기에도 벅찬 그런 상황. 그렇다면 필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만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실업률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 되는데 그 실업률을 더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실질적인 노동자들, 실질적인 우리들의 국민들의 어떤 그 임금 상승이 되겠습니다. 임금 상승이 돼서 올리긴 올랐는데 물가 상승보다 임금 상승이 떨어지거나 같게 된다라면 실질적인 내 소득은 증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추가되는 임금 상승분만큼 누군가는 구조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임금발, 인플레이션, 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지표들, 계속 이야기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놓으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직원들을 좀 자르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들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플러스 저성장까지 아예 이런 복합 위기가 닥치는 상황들 이런 공포감이 계속 짙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신다고요. 예,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시장에 스톰이라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하고 있어요. STORM. 5자. 약자죠. 그러니까 S는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그 T는 트레이드 워,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그리고 O는 오일 샥.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 대한 수급 대란. 에너지 가격,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깊어지니까 최근 WTI 기준으로 $85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번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임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동절기 임박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오일 자체가 상당 부분 시장 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우려감에 대한 핵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R이 이제 그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너무 좀 장기화 쪽으로 가고 있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보다 더 넘어서는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자재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어느 누구도 사실은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 이제 M은 머니터리 팔러시가 되겠습니다. 통화 정책, 긴축 뭐 너도 나도 지금 할 것 없이 다 긴축 양상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긴축의 그 다음 단계는 침체입니다. 이 긴축을 적당한 선에서 한다라면 둔화로 거품을 조절하는 정도에서 마치게 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이 너무도 심하게 그리고 장기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시장은 경기 침체 일시적인 경기 침체마저도 좀 받아들여야 하는, 용인해야 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STORM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칩4 동맹과 맞물려서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 미국과 중국 각각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데 아마도 칩4가 그에 대한 빌미가 될 가능성, 첫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BBC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배터리와 바이오와 칩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중점적인 미래 전략 산업,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결국은 그들도 글로벌 밸류 체인을 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 중국을 배제하고 그들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천명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동절기가 임박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의 증가 부분 이게 과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미 주요국 정부들은 그들이 할 만큼 최대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에너지 가격에 모든 세금을 배제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들이 할 만큼은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라면 이를 통제 내지는 이를 감내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고스란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그게 고스란히 물가에 연동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가 됩니다. 이 3분기 실적 시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아직 뭐 전망치에 뭐 하향 조정 그 심하게는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경제의 침체가 고스란히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물론 그때가 되면 밸류에이션 중심의 저점 매수 전략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뭐 역사적 밸류에이션의 최저점, 그러면 뭐 저점 매수하기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그러려면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를 해야 될 것이냐. 선택적인 포트폴리오가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시장 내에서 제가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인플레가 지속된다. 동절기가 잘 찾아오고 있다. 네. 그러면 인플레가 지금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기에 더해져서 3분기 기업 실적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페덱스의 경고, GM과 포드 자동차의 경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 직격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3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경고 부분. 이게 더해져지고 여기에 또 하나, 만에 하나 당장 고용의 악화와 소비의 침체까지 더해지게 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더해지게 되는 시나리오라면 이게 바로 시장 그리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플레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 고용과 소비 지표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재편에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해운 운임이 15주 연속 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속도면 운임 지수가 2000선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운 운임 지수로 볼 수 있는 인사이트 어떤 부분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시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라는 부분. 지난 주말 2072, 2074. 이제 2000도 위태로운 그런 부분.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요. 주간. 좀 초창기에는 한 1%, 2%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 달 연속 9%, 10% 일주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9%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페덱스, 그러니까 페더럴 익스프레스의 어떤 그 육상 운임이나 뭐 항공 운임이나 항공이나 이런 그 운송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사이트 우리가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해운 운임 지수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운임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좋은 걸까?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원가가 하락을 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고스란히 하락으로 반영되어져 가고 있다. 그만큼 해운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 그래프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2년 전과 비교해서 2년 전보다 지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급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운송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지금 문제는 시장의 핵심 화두는 이제 금리도 넘어갔습니다. 이제 지금의 화두는 뭐냐면요. 과연 경기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경착륙의 나락으로 빠질까?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 아마도 당분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이 부분이 시장 내 최대 화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하락한다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지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글로벌 해운 운임과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은 저희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린 지금 핵심 화두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입니다. 지금 이제 실적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실적 발표 이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급변하고 있다. 이때까지는 연착륙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근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고스란히 그 부분이 시장에 전개가 되고 있음을, 확산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 우리 시장 역시 경기 침체,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당장 필요한 것, 환율 시장 계속 보십시오. 환율 1,423원. 지난 주말 가격이었습니다. 오늘 과연 지금 나가는 환율은 우리나라에서의 환율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1,423원은 미국 여고의 시장에서의 NDF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1323원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만약에 이게 정점이다라면 외국인 수급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외국인 수급의 악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이러면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술주 갖고 가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갖고 가자. 모멘텀 추종이 아닌 안정, 지속적 안정 성장이 가능한 4차 산업 관련주. 그리고 팬데믹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에 여행 업종하고 면세점 조금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군들은 정상화를 향해서 빠르진 않지만 계속되어질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마지막, 정책적인 수혜주. 통화는 긴축을 하지만 재정은 확대를 합니다.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 재정 확대와 관련된 업종군들. 이렇게 포트폴리오 좀 구성해 가시면 최소한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수익률은 최소한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굉장히 직접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연결해 봅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FOMC 이후 코스피 2300선이 붕괴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이제 지난주 증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오는 악재에 모두 이제 반응하는 이제 국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국채 금리, 달러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각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좀 불가피한 상황. 이 여파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특히 이제 리콜 문제에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증시도 잘 버틴 종목이었습니다만 이 종목 자체가 좀 밀린다는 것은 증시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증시에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좀 부정적인 악재로 뒤덮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러한 좀 악재들은 사실 이미 반영된 재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같은 재료로 지금 2주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우려가 되고 또 우려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증시가 좀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낙폭이 좀 상당히 좀 깊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신용 관련된 물량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낙폭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을 좀 피하기 위한 반대매도 회피성 매물도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잔고율이 좀 높은 지금 종목들에서 급락이 좀 관찰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양시장 외국인 상당히 매도 많이 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최대 매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정 업종보다는 대부분 섹터를 다 매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주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120월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2008년 이후 처음 지금 저점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FP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한 주간 외국인이 5,824억 원어치를 팔아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4거래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와 더불어서 환율은 계속 체크해보자는 말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하고 이슈를 바로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 오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유럽연합이 하나의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 또는 동등한 다른 바이오시밀러와 교체돼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바이오시밀러 강국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9월 21일에 지금 유럽 의약약품청 쪽과 이제 EU 회원국 이제 의약품 규제기관장인 이제 회의에서 EU에서는 지금 승인된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 또는 다른 바이오 시밀러와
상호 교체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금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공동 성명서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상호 교체 사용 같은 경우는 이미 EU의 다수 회원국들에서 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성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료 전문가들에게 명확성을 좀 제공해서 더 많은 환자가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중점으로 하는 우리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좀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시밀러의 효능이라든지 안정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사례를 좀 보여준다면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 신뢰도라든지 환자의 접근성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86개 정도 바이오시밀러를 좀 승인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승인된 약들을 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효능이라든지 안정성, 면역 원성 측면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해서 상호 교체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오시밀러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의 어떤 매출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모든 섹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이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특히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FP님? 예, 간밤 좀 미국 증시를 좀 리뷰를 하자면 금리라든지 환율 변수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죠.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113까지 좀 상승하면서 증시에 좀 부담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영국의 정책 변수에 좀 급등한 모습을 좀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침체가 약간 동시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실적으로 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덱스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가 좀 실적 우려가 좀 여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S&P 500 목표를 3,600까지도 하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 관련된 지수는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환율 같은 경우 1,423원, 그다음에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9%, 야간 선물 같은 경우 마이너스 1.9%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시장도 약세로 시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6월 저점 부근에서 낙폭을 좀 축소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년간 모든 상승을 좀 반납하는 자리에서 다시 매수가 좀 붙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처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이 좀 마감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낙폭에 대한 일부 매수는 좀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선별적인, 특히 이제 신용 부담이 적은 실적주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장 저희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면 유가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에너지 가격과 관련돼서 저희가 볼 포인트, 어떤 포인트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유가 같은 경우가 그 장중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유가의 조정 같은 경우를 시장과 대입해서 살펴보면 이 부분이
단순히 뭐 수요 공급 쪽으로 조정이 나올 때 또는 반응을 할 때가 있고 경기 침체 같은 경우를 반영을 해서 유가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 유가만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자재 전반으로 조정이 나오는 점을 이 침체를 반영하는 단계에서는 알 수가 있겠고요. 유가가 70불대 후반 정도 수준으로 도래를 했습니다. 70불대를 깨고 60불대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신재생에너지 업종의 주가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유가 70불대 수준부터 그 이하로 가게 되면 신재생에너지군들의 원가 대비 생산되는 에너지 그 비율이 있을 거고, 그 화석연료 중에 유가 같은 경우가 원유 같은 경우가 생산을 해서 부분이 그 에너지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화 되는 비용까지 포함을 했을 때 유가 기준 70불대가 깨지게 되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의 그 원가 대비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메리트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군들,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급부로 유가가 여기에서 추가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추가의 조정이라고 하면은 70불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내려가서 60불대를 안쳐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반대급부로 반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유가와 관련된 부분, 연결해서 뭐 원유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원가 부담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반등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한 가지 전제를 처음에 다른 게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유가의 조정이다 보니까 그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주도 업종군으로 반등이 나타나서 뭐 여기에서 한 20-30%가 상승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기술적 반등 요소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의 70불 기준의 변화, 그 점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강달러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현재 하락하고 있는 부분, 국내 증시와 연관돼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잘 가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살펴볼 업종과 종목 어떤 부분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가가 70불대 도래를 해서 오늘 시장이 개장되고 나서 심리적인 영향이든 아니면은 미국 시장 조정 위협받아서 조정이 나오든 시장보다는 조금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연결해서 지금 70불대 수준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유가 수준일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80불대에서 70불대 후반까지 오는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의 침체를 현실화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충분히 지금 흐름이라면 뭐 70불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 대비해서 종목이 우선 크게 한 차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그 한 차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좀 기술적 요소로 반등 가능한 구간에서는 한 차례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으로 해보는 게 맞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고 나서 강하게 이 종목을 뭐 중장기, 즉 한 6개월, 1년
정도로 들고 가는 접근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목표가를 정해놓고 지금 시장에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한 3에서 5% 정도 타이트하게 목표가를 정해놓고 손절가 같은 경우도 매수가 대비해서 목표가 동일하게 한 3에서 5% 정도를 잡아놓고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개념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을 대입해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첫 번째 유가 같은 경우는 현재 한 70불 정도 이하로 도달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만약 70불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반영을 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군의 가격 메리트도 떨어지게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신재생 업종군들, 태양광, 폭력, 원전 이런 군들 기존에 나오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지만 시장이 변하는 환경에서는 주가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거고 리스크 관리를 지금은 가장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연결해서 종목들을 좀 매매 관점으로 손절, 그다음에 목표가를 평소에는 한 10% 정도 갖고 갔다고 하면은 3%대로 타이트하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격 접근으로는 61,000원대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최근에 훨훨 날고 있는 풍력 그리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주 관련돼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대외 여건이나 다른 조건들은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에너지 가격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으로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61,000원 선에서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유가의 흐름과 더불어서 최근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을 찾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지만 지난주 우리 시장 좀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는 2290선에 거래를 좀 마쳤고 코스닥도 729포인트 선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지수가 전저점 이탈 가능 구간을 테스트하는 느낌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런 점들이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체크할 점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시장이 조금은 약간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식 비중의 축소가 필요해요. 이제는 이 비중의 축소라고 하면은 아마 각 종목별로 매수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수익의 반납 구간, 금요일부터 수익의 반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실의 전환 이런 게 이루어지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주식 비중 축소에 대응이 필요한데 이 주식 비중의 축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목당 각자의 기준이 다른데 한 15%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이내에 종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가 기준으로 한 15%를 터치하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낫고 그 점을 전체적인 계좌를 놓고 보면 현재는 현금 비중이 기존에 계속 한 50%대를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70%, 80%대까지 현금을 늘릴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미터는 환율에 대한 흐름이 주목이 필요해요.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여기 환율에서 올랐는데 이번 주 좀 흐름상 흘러간다고 하면 1,500원대까지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은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는 신용에 대한 부분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점 그 전까지 확인을 한 차례 하고 이제 새롭게 좀 주식을 늘려가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금요일 조정의 심리적인 요소도 파급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잘 편입했던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손실 전환이 이루어지는 단계고, 이 손실 전환 안에서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오면 계좌를 지키기 위한 투매성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약간 그런 변동성에 크게 참여를 하기보다 미리 좀 주식을 줄여놓는 그런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시장의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서 위험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빠져있는 종목들 업종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52주 신고가 같은 경우도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은 내용으로 테마성 이런 군으로 52주 신고가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건 큰 의미가 없는데, 기업의 실제 이익의 체력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편입을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 52주 신고가 종목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하나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종목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와 관련해서 좀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 기업이고요. 그러면 이 장비 같은 경우가 필요로 하는 곳,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업체, 우리가 배터리 셀 업체라고 일컫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 이런 기업으로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할 때 장비의 납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 기업에서 새롭게 이 사업을 영위를 할 때 장비를 몇 년간, 5년간, 10년간 이런 기간에 좀 대량의 장비를 납품하기도 하는 경우가 이제는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주가 조정 시 기술적인 반등이 장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가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9월 21일 같은 경우 저가가 78,0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이 저가가 75,100원대, 그다음에 9월 23일 전거래일 같은 경우 저가가 75,700원대입니다. 지금 저가를 높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고점을 뚜렷하게 돌파하지는 않지만 좀 고점 또한 위쪽으로 테스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에 대입할 수 있는 게 고점에 대한 주가 부담, 이 고점이라고 하면은 이 주가가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상황이 금요일에 미국 시장도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 한 차례 좀 아래로 매도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에 대해서는 주가 조정 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이 부분을 대입해서 좀 매입을 하고, 짧게 오늘 시장 장중에서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2에서 3%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매매 쪽으로도 대입해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가격 접근은 75,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하나기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까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52주 신고가 종목이라는 점까지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는데요. 장중에는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